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9월 14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잠시만요. 목요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시계가 고장났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시계가요. 오늘은 9월 14일이고요.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목요일 방송 다시 한번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과 함께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 보실 텐데요.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 눈은 그렇게 활기차게 시작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새 이제 저녁 때마다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제 약간 피로감이 있긴 했는데 그게 바로 저의 눈으로 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적당히, 뭐든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하죠. 적당히, 운동도 적당히, 열심히 일하는 것도 적당히 하시길 바라겠고요. 적당히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여러분의 포트의 수익은 적당을 넘어서는 그런 수익을 저는 염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잠시 전 마감했었던 뉴욕 증시 분위기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 IS의 이지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CPI 이야기도 하고 지금 시점에서의 또 살펴볼 만한 지표들 정리 쭉 해드리고요.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발동이 됐다. 머리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일에 대한 개념이 없는지. 오늘은 목요일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고요.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됐나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상대적으로 다우가 좀 버텨내는 모습 보였는데 밤 사이에는 다우가 좀 흔들렸습니다. 다우 지수만 소폭 하락, 그리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소폭 상승, 크게 오르진 않았고요. 소폭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우는 0.2% 하락, S&P 500 지수는 0.12% 상승,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0.3%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현재 WTI 기준으로 계속해서 89달러 선의 안팎의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밤사이에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상승폭을 좀 반납한 건 원유 재고가 다시 한번 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그동안 국제에너지기구가 올해 공급이 좀 크게 부족할 거라는 경고에 연중 최고치를 딱 금신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미국 원유 재고가 5주 만에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다시 한번 유가를 조금은 내려가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어제 밤 사이에는 가장 좀 주요했던 포인트는 바로 8월에 CPI 발표죠. 여러분들도 많이 예상을 하셨을 거고요. 유가가 좀 많이 오르고 한 부담이 분명히 CPI는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였는데 이미 예상을 해서 그런지 투자자들의 그런 심리적인 부분은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시장에서도 연출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8월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0.3% 증가를 했고요. 전월보다 좀 올랐고 예상치를 좀 웃도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이게 근원 CPI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3% 여전히 4라는 숫자를 유지하면서 예상치랑 유사했는데 그 전체적인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CPI 얘기하는 에너지와 그리고 식료품을 다 포함한 CPI 같은 경우에는 전월비 다음 그림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월비에서 그리고 예상치를 좀 소폭 상회했습니다. 전년비 3.7% 그리고 전월비 0.6% 상승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지금 헤드라인이 이렇게 발표가 된 게 월가 예상치를 웃도긴 했지만 그게 크게 웃돈 수준은 아니어서, 그리고 물가가 다시 꼬리를 든 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에너지의 상승, 국제유가의 상승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상황인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유가, 에너지 상품 가격이 전월 대비 10.5%나 올랐고요. 전월 대비로는 14.8%.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수치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CPI에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쉘터,
임대료 가격은 전월 대비 0.3%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쉽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 또 연출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임대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 가격이 전월 대비 0.4% 올라서 지난 2월 이후에 가장 상승폭이 컸고요. 1년 전보다는 4% 올랐습니다. 또 신차 가격도 조금 올랐어요. 0.3% 올랐고요. 지난 3월에 0.4% 오른 이후에도 가장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반면에 중고차 가격은 오히려 전월 대비 1.2%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분석가는 이번 보고서 내용은 투자자들이 기대했었던 골디락스 수치까지는 아니었지만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뜨겁게 고조된 것은 아닌 만큼 시장은 여전히 기존 법인 내에서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8월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게 발표가 됐다라는 분위기 속에 추가 금리 인상이 뒤따를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9월의 동결, 다음 주 FOMC에서 동결 가능성이 90%를 넘어섰죠. 근데 뭐 11월은 조금 더 이제 뭐 지표 발표가 한 2번 정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겠지만 9월에는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의 영향은 어땠을까요? 종목별 흐름을 쭉 보자면 오랜만에 또 반도체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고 6거래일 만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아쉽게도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새벽에 애플 이벤트를 통해서 다양한 신제품 발표한 이후에 주가는 연일 좀 하락해서 다른 빅테크 종목 대비해서는 최근 좀 부진한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29% 강세, 그리고 구글도 1% 넘게 올랐고요. 메타의 주가도 1%대 상승, 애플은 1% 하락했고요. 아마존의 주가가 2.56%나 올랐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2022년 8월 이후에 주가가 최고치를 기록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옆에 좀 전일 크게 하락했었던 오라클의 주가가 2% 반등, 그리고 어제 저희가 또 이항영 위원님과 확인했었던 어도비의 주가도 2% 넘게 올랐습니다. 실적 발표 앞두고 2% 넘게 올랐는데 지금 일단 AI 관련해서 지속적인 뭔가 수익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1%대 죄송합니다. 상승한 거 더해서 뭐 AMD도 2% 올랐고요. 퀄컴도 1% 올랐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함께 올랐는데 인텔의 주가만 살짝 밀려나는 아쉬운 모습들이 보였고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오늘도 5%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하락한 건가? 이제 제가 뭐 그 야후 파이낸스에 나오는 실시간 보도된 내용을 봤더니 지금 수익 구조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게임도 하고 스포츠 라이브 방송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장밋빛이 아니라 잿빛 전망들이 좀 나온 것이 주가에 계속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좀 반등해서 디즈니와는 완전 다른 모습을 보이는구나 했는데 최근의 조정이 오늘 또 유난히 또 깊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반면 디즈니의 주가는 아주 소폭 0.24% 조정을 보였고요. 자,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주가는 1%대 반등을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했지만 다른 전기차 기업들은 조금 조정을 보였는데요. 자, 테슬라는 지금 상황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정부 보조금과 덤핑을 조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국이 이렇게 안 좋으면은 상대적으로 중국 외의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중에서 이제 테슬라가 다시금 시장 점유율 확보에 좀 청신호가 들어왔다라는 분위기가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반면에 리오와 리오토 같은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같은 소식에 주가는 리오가 4%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다른 자동차 기업 바로 아래에 있는 포드와 GM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GM 같은 경우에도 모두 UBS에서 이 두 기업에 대한 매수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두 기업 모두 올랐는데 포드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부분 프로 비즈니스가 예상보다 좀 강력한 회복력을 보일 것이다 라는 소식 가운데 주가는 1.53% 올랐고요. GM도 0.57% 올랐습니다. 자, 반면 하락한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주들 국제유가가 좀 반등 보였다가 살짝 밀리는 가운데 에너지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보였고요. 최근에 국제유가가 좀 오르면서 좀 부담이 되는 섹터가 있었습니다. 섹터 자체가 좀 비중이 크지 않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에너지 바로 밑에 유틸리티가 굉장히 초록초록하죠. 그 바로 옆에 있는 게 바로 항공주가 좀 모여져 있는데요.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당연히 올라가면은 이에 따른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워낙에 그 항공사들, 그러니까 파일럿을 비롯해서 그 직원들의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가 좀 부정적인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다 하락했는데 특히나 이제 제트블루 에어웨이스가 3%,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도 1%대 항공 하락을 했고요. 뭐 델타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3.8% 넘게 전반적인 항공주들이 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제 금융주 가운데서는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시티그룹이 1.6% 올랐는데요. 약 2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주가는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전반적인 뉴욕 증시 분위기는 좀 혼조를 보였습니다. 애플이 좀 연일 하락해서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애플 걱정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는 IS의 이지환 대표와 함께 시장 얘기 나눠보시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이제 42분 막 넘어가고 있고요. 이번에는 IS의 이지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CPI 발표가 있었고요. 시장 반응은 뭐 예상했던 대로네.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작년보다는 물가 관련된 지표들이 이제 민감도를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고, CPI 지표가 뭐 좋게 나온다고 해서 증시가 크게 상승하지도 않을 거고, 나쁘게 나온다고 해서 크게 증시가 하락하지 않을 거라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 수치가 좀 올랐죠. 3.6% 예상했는데 3.7% 올랐는데, 크게 보면 이제 노이즈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예상치를 좀 높게 잡았던 부분이 시장에서 크게 이제 반응을 하지 않았고, 또 한 가지는 핵심적인 코어 부분에서 보시면은 4.3% 나왔는데, 어쨌든 이게 지난달 4.6%보다는 상당히 이제 줄어드는 수치가 좀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마도 시장이 가장 안도하는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유가 관련되면 휘발유 관련된 개솔린 부분이 많이 올랐지만 주택 관련된 부분은 0.3% 렌트비가 나와도 사실 뭐 연초에 0.89보다는 상당히 이제 낮아지는 수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휘발유를 제외하고는 크게 우려할 부분이 없다. 시장은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PI 발표 내용뿐만 아니라 오늘은 그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들을 하나씩 좀 확인을 해 볼 텐데, 가장 먼저 좀 체크해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유가 먼저 볼까요? 네, 유가를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조금 추가할 부분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봐도 뭐 사우디의 러시아의 감산 역량이 연말까지 연장됐다는 부분이고, 과연 이제 이게 그 어느 정도 이제 공급이 부족할 거냐를 놓고 오늘 뭐 IEA 같은 경우는 뭐 한 200만 배럴 전후 정도, 여기 이제 오페크 같은 경우는 300만 배럴 이상 모자랄 것이다. 네. 라는 이제 이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이 일단 바로 뭐 개선될 상황은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감산 정책이 유지가 될 건데, 변수는 있죠. 그게 이제 특히 이란이나 북아프리카발 정산 물량이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그 유가가 우리가 물가 전체를 우려하는 부분에서 천연가스나 우리가 농산물을 보면 사실 그 선물 거래 가격을 보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우려하는 바에 비해서는 사실 가격이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유독 유가만 지금 이제 고공행진을 했던 부분은 투기적 거래도 지금 상당히 많이 유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기적으로 이 투기적 거래가 유입되어 있던 부분이 우리는 오늘이 선물옵션 만기고 미국은 다음 주가 선물옵션 만기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나면서 투기적 거래 수요 그 공급이나 수요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가 아마도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 선물옵션 만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투기적 거래 규모에 따라서 가격 변동성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단기적으로 체크해 보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지표들이 사실 지금 최근에 증시가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표가 나오더라도 뭐 예를 들면 어제 CPI 지표가 나온다 해서 증시가 크게 반응하지 않죠. 그러니까 오로지 지금 현재 증시에 반영되는 모멘텀은 표면적으로는 유가의 고공행진, 그러니까 국제금리의 상승인데 이 부분은 이제 조금씩 그 9월 이제 FOMC가 이제 불과 한 일주일여 상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좀 어느 정도 내면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국채금리와 관련된 부분은 최근에 이제 요 자료가 좀 그 괜찮은 자료인데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향후 분기별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치인데 지금 10년물 국채금리의 그 예상치를 좀 보면 지금 2023년 3분기가 3.96으로 국채금리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시기가 아마도 국채금리가 가장 높은 시기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좀 하고 있고 그쵸. 다음 분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3.86부터 해서 3.58. 그러니까 서서히 국채금리가 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뭐 알고 계신 것처럼 이번 FOMC 혹은 다음 FOMC를 전후로 해서 금리 인상 중단이 가시화될 거기 때문에 결국 국채금리도 아마도 이번 3분기가 가장 정점에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아마 이 부분도 지금 증시에 반영되는 게 이번 분기까지가 가장 정점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새 다시 또 국채 투자를 신규로 접근하시려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어요. 많죠. 물론 이제 이 고금리 상태가 상당 기간 유지될 거라는 건 알지만 그 시기를 우리가 언제 이게 꺾일지 모르고 미리 사실 시장 금리는 반영돼서 그렇죠. 아 지금은 이제 투자를 할 정말 제대로 된 적기일 것이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실 제가 국제 투자 언제 해야 되는 얘기를 올 초부터 지금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던 부분이 9월 FOMC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국제 투자를 시작하셔도 좋다라고 항상 강조를 좀 드렸거든요. 그럼 다음 주네요? 그렇죠. 이제 이거는 왜냐하면 지난번 그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사이클에서 국채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봤을 때 대부분 정점론이 나오기 조금 직전. 부터 투자를 하신 분들이 수익률이 가장 좋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번 FOMC 이후부터 국채 투자는 조금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고 다만 이제 그 우리가 그 지난번 이제 보신 것처럼 많이 보여드렸던 자료처럼 금리 인상이 중단됐던 시기에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상품을 선택하라면 나스닥 1번이었고요. 2번이 이제 그 10년물 국채였고 그다음에 3번이 이제 S&P 50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이번에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아마 이제 이런 그 유가의 상승, 고공행진이나 혹은 국제금리 상승 여기에 이제 최근에 하락 모멘텀으로 좀 이제 많이 압박되는 게 미중 갈등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오늘은 그 뭐 애플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 중단에 대한 그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죠. 거짓말. 네, 아무도 믿지 않죠. 약간 발빼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안 그래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중 갈등을 좀 이해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중 갈등의 양상을 보면 사실 트럼프 때와 바이든 때의 미중 갈등 양상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때는 이때는 전면전이죠. 치고 그러니까 때리고. 그렇죠. 완전 전면전이고 이때 나오는 정책은 예를 들어서 갈등이 생겼다. 뭐 철강 섹터 관세 30%. 올려. 뭐 섹터 뭐 관세 20% 이런 식으로 전면전 양상이었다면 지금은 서로 바뀌었죠. 뒤에서 그렇죠. 서로 주고받아야 돼. 교역량은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중국의 역대 최대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 하웨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혹은 중국의 아이폰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어떻게 보면 국지전이고 심리전이거든요.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에서 이제 바이든 넘어가면서 사실 예상됐던 일이었잖아요. 바이든은 그렇죠? 트럼프는 앞에서 칼을 휘두른다면 바이든은 뒤에 칼을 숨기고 이렇게 몰래 사람을 정말 피말려 죽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정말 딱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연세가 좀 많으셔가지고 과가 좀 달라졌는데 만약에 이분이 그 조금 젊고 전성기였다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전 대통령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 100배 이상 무서운 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행적을 보면. 그러니까 이분은 뭐 예를 들면 유명한 일화도 있잖아요. 예전에 뭐 6.5 사태 때 그 당시에 밀로토비치 대통령 많은데 면전에서 욕을 했잖아요.
트럼프는 그렇게까지 극단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에 가까운 정치적 외교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놓고 XXX 요걸 바로 면전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강단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지적 양상이라 보면 시장은 어쨌든 지금 이런 그 하락 모멘텀에 사실 그 조정이 반응한다기보다는 네. 사실 이제 매수가 좀 정체돼 있다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하락 모멘텀들이 시장을 압박해서 증시가 크게 내려가고 어떤 선물 옵션이나 파생 상품에서 하방 패턴이 나오냐면 전혀 그렇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제 요거를 잠깐 그래프를 보면 그래서 지금 그러면 시장이 좀 더딘 이유는 저는 이게 더 맞다고 봅니다. 결국은 주가 수익률이 금리가 높아지면서 주식 투자의 매력이 지금 단기적으로 좀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아마도 매수가 좀 더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좀 정체되어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우려하듯이 이런 하락 모멘텀들이 시장을 완전히 끌고 내려갈 것 같은 그런 공포심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이제 물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밤사이에 뭐 CPI 발표가 됐지만 우리는 연준이 그들이 보는 지표인 PCE 추이를 좀 봐야 되잖아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가나 국채 금리나 그러니까 미중 갈등에 너무 몰입돼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지표들이 좀 많이 묻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수면 아래 많이 묻혀 있는데 저는 이 지표들이 이번 FOMC가 지나고 9월 말로 넘어가면 많이 부각이 될 거라고 예상을 좀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물가 지표를 좀 PC 지표를 보면 PC 지표는 중간중간에 이제 어제 같은 CPI 지표가 노이즈가 좀 있었지만 노이즈가 중간중간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상치는 여전히 양호하게 내려갈 걸로 예상이 되고 네. 이게 내년도 이제 말 정도로 가면 2.3 정도까지 내려가서 연준이 원하는 수치에 근접하게 될 것이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보면 어제 CPI가 노이즈가 좀 있었다고 해서 증시가 크게 반응하지 않는 거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핵심 코어 CPI나 혹은 어제 주택 관련되어 있는 렌트도 사실은 수치가 0.3% 나왔지만 예상대로 계속 내려는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서서히 증시에 투영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고용지표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OECD 제가 그 고용이 생각보다 탄탄하다라고 혹은 지금 현재 이게 타이트하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네.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고용지표는 역대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대급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잘 잊고 있는데 지금 그 OECD 실업률을 보면 사상 최저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다못해 상황이 안 좋은 유럽도 지금 실업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어쨌든 고용이나 소비가 가장 중요한 경기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보면 지금 와서 지금 9월달 와서 생각해 보면 파월이 3월달부터 말이 좀 바뀌었고 파월 의장이 3월달부터 뭔가 시장을 압박은 했지만 고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뭔가 자신감을 피력했던 부분들이 서서히 이제 좀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업률도 우리가 지금은 당장 주목하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상당히 하반기나 내년 초에 갈수록 고용이 좀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의 이제 소비 여력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비 여력이 있다, 혹은 지금 이제 저축률과 관련돼서 소비 여력이 거의 다 되어 간다라는 의견이 좀 팽팽한데 그렇죠. 지금 일단 어쨌든 수치상으로 보면 미국의 가계 순자산은 지금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순자산이 이게 또 약간 긍정적인 부동산보다는 금융과 관련 쪽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네. 당연히 순자산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넘어가니까 부채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가계 부채 비율이 13.1%까지 좀 떨어졌는데 미국은 진짜 괜찮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고용에서 지금 현재 소비로 넘어가는 부분을 예측할 때 소비가 급격히 나빠질 거라고 예상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예금 잔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도 워낙에 이렇게 탄탄한 그런 재정 상황, 그러니까 가계 재정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기우 같고 어제도 저희가 월마트 기사 하나 보면서 소비자들 돈 잘 쓰고 있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는 거여서 미국 걱정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원래 미국 걱정이나 연예인 걱정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부럽죠. 왜냐하면 그쵸. 미국이 연초까지만 해도 이럴 거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연초만 하더라도 사실 글로벌 자금 미동이 전부 중국이었잖아요. 그쵸.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은 중국이 3월달 전인대를 하고 나면 시진핑 장기 집권이 탄탄해지고 그러고 나면 정치보다는 경기 부양책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것이다 기대감으로 연초에 전부 중국 들어갔다가 쓴맛을 보고 그게 지금 인도나 일본, 우리나라
같은 곳에 자금이 다시 유출되면서 미국이 이 정도로 좋을 거라는 걸 예상 못했는데 저도 요즘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네. 3월달, 5월달, 8월 발언을 저는 계속 뒤집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3월달에 그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그때 노랜딩에 가까운 발언을 해서 이게 그 3월달 당시에 이게 이런 발언 해도 되나 싶었거든요. 저는 좀 느꼈던 부분이. 아니 무슨 자신감으로 저러지? 그게 이제 고용인 것 같아요. 그게 왜 3월달이 또 그 발언이 5월달이었냐면 우리가 3월달부터 사실은 좀 그 경기를 예측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나빠질 거라 예상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서비스업의 그 리오프닝이 관련된 부분이 3월달 정도면 그게 리오프닝 효과가 이제 거의 이제 사라질 것이고 3월달부터 서비스 관련 고용이 악화되면서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3월달, 5월달 고용 지표가 계속 탄탄하게 나오면서 그때 이제 파월이 그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했던 얘기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죠. 경기가 좀 나빠지더라도 실업률 거의 안 나빠질 것이다라고 했던 말이 이제 서서히 이제 과시화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표면적으로 악재에 묻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금리 인상 중단 시점이 어느 정도 과시화되면 그 이후에는 이런 모멘텀들이 오히려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 이걸 챙겨봐야 되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지난번 보였던 제조업의 반등이라는 건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감소했다고 해서 제조업이 바로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주문도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문과 재고가 같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에 와닿지는 않는데 ISM 제조업 그 지표가 어쨌든 아직 50 아래지만 지금 2개월 연속 반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인상적이라는 부분이고 그러면 제가 3월 달이 중요한 시점이었다면 9월 달이 또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서비스업 리오프닝이 꺾였을 때도 고용이 꺾이지 않았던 시점이 상당히 중요했고 그럼 지금은 역시 마찬가지인데 서비스업에 기댄 그 고용이 이제 소비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물러설 때라고 봤는데 이때부터 뭐냐면 제조업이 상당히 지금 고용이 좋아지고 있고 평균 임금 상승률에서도 제조업이 반전하면서 지금 상승으로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던 시점에 지금 제조업이 반등되는 그 부분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초부터 예상했던 경기와 관련된 애널리스트 예측이 계속 다 빗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조업이 반등되는 9월 달도 사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주목을 받지 않는데 외국의 레포터들은 이 부분에 이제 서서히 좀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FOMC 이후에 지켜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관련한 그 전반적인 여건을 보면은 안 좋아지는 상황들, 그러니까 뭐 고유가나 금리가 높고 뭐 이런 상황들도 차차 뭐 시간이 지나고 하면은 나아질 상황으로 변화될 수가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뭐 고용도 그렇고 그리고 그 소비도 그렇고 말씀해 주셨던 제조업 경기도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것도 그렇고 여건이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서 항상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9월 시장 흔들리면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는데 저는 사실 내 시장 흔들릴 때 이런 좋은 상황들이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소수 의견인데 계속 우리 삼포 TV를 통해서 이 얘기를 계속 그 중간중간 드리는 이유도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등이 사실 그 와닿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그 현재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이제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거기에 가몰입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은 유가의 상승이라든지 국제금리의 상승 그리고 미중 갈등 이게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요거를 조금만 더 그 거시적으로 조금만 더 눈을 확대해서 추상도를 조금만 높이면 결국 이 국제금리의 상승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작년처럼 75bp씩 계속 올라가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국제금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야 될 시점이 있는데 그걸 이제 과거 자료를 보면 제가 9월달에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9월달에 정점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정점일 때는 항상 그게 가장 크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정점에서 지나기 시작하면 모멘텀은 이제 완전히 새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새로 모멘텀이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투자의 포인트를 찾을 때 지금이 경기가 완전히 확장되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섹터나 종목이 순환매 형식으로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우리가 선택을 고려하냐 부분은 크게 보면 강조드렸던 지난번 우리가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실제
경기가 아주 침체로 가지 않아도 주식시장이 상승했던 5번의 예를 말씀드리면 네. 그 가운데 4분, 그러니까 5분의 4가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증시를 이끌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거든요. 그게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의외로 국제 수익률이 두 번째였다는 거. 16월 국제 수익률이 두 번째였고 S&P 우리가 생각하는 S&P 기업은 그때 3위 정도밖에 안 되었죠. 그리고 이 유가라든지 그 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사실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금리 인상 종단 시기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유가의 고공행진이 어떤 감산 이슈로 시장을 어느 정도 압박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로 경기 확장으로 강하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 과거의 사례로 보면 유가에 대한 투자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시장에 대한 선택을 좀 봤을 때 결국은 지금은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게 결국은 성장률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상반기에 예측했던 부분은 이미 다 뒤집혔거든요. 다 뒤집혔고 다 바뀌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새로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요거를 경제 성장률 관점에서 잠깐 보면 요런 거죠. 그 차트 잠깐 보면 지금 네, 미국이나 유로의 경제 성장률 컨센서스를 보면 올 초에 유럽이 생각보다 먼저 치고 나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게 좀 반영이 되면서 유럽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도? 네. 유럽 증시 이렇게나 잘 올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3월 달 전후로 해서 우리가 깜짝 놀랐던 게 뭐 독일이나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 그렇죠. 팬데믹 이제 고점을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데 지금은 이제 한 템포 쉬어가고 있지만 다시 이제 반전을 하고 있고 네. 미국은 예상과 다르게 굉장히 경제 성장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오른 것 치고 뉴욕 증시가 유럽 대비해서는 좀 덜 올랐다고 좀 볼 수도 있겠네요. 그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워낙 큰 차이를 내면서 올랐기 때문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나 다른 빅테크 기업이 일부 좀 쉬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마도 뭐 여러 가지 단기 모멘텀이 나오겠지만 아마 EPS 성장되는 기업들은 추가로 상승을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잠깐 중국하고 우리나라를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중국은 1월 달 그러니까 올해 초죠. 워낙 기대치가 높았고 경제 성장률 컨센서스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한 번에 거의 V자형, 역V자형으로 꺾여버렸죠. 그러니까 요게 아마 말씀드렸던 기준점이 3월달 전인대에 의해 실망 매물이 급격히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현재 아마 바로 반전되기는 좀 어렵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중국의 CPI가 조금 반전이 되었고 그 자동차 판매 대수가 좀 늘어나고 이런 소비가 조금 늘어났다는 보고는 나오는데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 굉장히 궁금하실 건데 반면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다른 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그 내려왔죠. 수출 부진했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요게 지금 보면 2023년 그러니까 지금이죠. 이제 3분기에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요게 지금 이제 뒤쪽이 좀 잘렸는데 내년은 그 우리나라 증시가 그 경제 성장률 그 반전되는 그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대한 대비는 국내 증시를 조금 고려를 하시는 것도 사실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선택 사항에 보면 우리나라 증시와 미국 증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펀드 그 설문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지금은 우리나라 좀 최악일 것 같지만 내년을 기대하고 여기서 뭔가 좀 작업을 하신 것도 미국 증시와 함께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를 봤을 때 그럼 선택할 수 있는 산업의 업종의 영역은 그러면은 어느 업종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일치하죠. 지금 어쨌든 빅테크잖아요. 빅테크고 특히 AI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그 단기간에 강풍처럼 몰아쳤지만 이게 쉽게 그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엔비디아를 보면 이 부분이 그 실패 EPS 상승률을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과연 이 실적이 맞나 제가 싶어서 계산을 좀 저도 해봤거든요. 뭐 슈퍼컴퓨터 한 대 필요한 이번에 뭐 테슬라 도저 컴퓨터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거기 필요한 뭐 슈퍼컴퓨터 한 대에 예를 들어 들어가는 A100 그 GPU 하나 $10,000 가격 그게 몇 개 들어가냐 곱하기 만 보통 10,000개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 계산 수치를 해서 여러 가지 해보면 정말 이 수치가 나옵니다. 이번에 테슬라에도 봤지만 그 도저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그 한 대 가지고 뭐 모건 스탠리가 왜 그런 레포트를 내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 컴퓨터의 가치가 이 정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테슬라 10% 뛰었잖아요. 그 예를 들면 도저 그 슈퍼컴퓨터가 우리가 그 슈퍼컴퓨터 서열을 이렇게 매겨 놓은 게 있거든요. 네. 성능별로 그게 한 7위 정도 됩니다. 서열. 그럼 앞에 그 1위나 6위가 있거든요. 네. 모건 스탠리의 레포트라면 1위나 6위는 주가 더 오를 수 있나 이런 이제 생각도 하는 거죠. 물론 그 도저 컴퓨터는 AI 그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5천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부분인데 그 정도로 이제 AI와 관련된 부분은 아마
그 지금은 챗GPT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전기차나 여러 가지 전장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계속해서 확산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때마다 이제 산업 레벨업은 가능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가장 큰 수혜는 엔비디아의 그 GPU와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가지고 있는 메모리 이 부분이 가장 제가 볼 때는 큰 부분일 것 같고 거기에 좀 포커스를 계속 맞추시는 게 제 생각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시장이 좀 부진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꾸 악재를 더 많이 노출받게 되고 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 여러분 꼭 체크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IS의 이주환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